1회차 네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회차 네 번째 강의에서는 고전학파의 기본 과정을 배울게요. 아까 이제 역사 하기 전에 이렇게 고전학파의 그런 쭉 플로우, 그 다음에 케인학파의 기본 플로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서로 약속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국민 경제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노동시장에서 자연 노동량, 자연 고용 노동량이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노동량을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면 그 총 공급 생산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한다라는, 여기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국민경제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변수들이 다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봐야겠죠. 노동시장 보고, 우리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주요시장을 우리가 이제 4가지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본다고 하면 노동시장이랑 생산물 시장이랑 화폐 시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장이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시장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생산물 시장 분석하고, 그러면서 화폐 시장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짝 하고, 그래서 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 학파랑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케인즈 학파랑 살짝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밑에 줄글 같은 걸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경제는 가격적으로 완전 신축적이고 예측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고용 생산량을 바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총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노동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이 있을 텐데, 노동 수요, 일단 거기에 있는 VNP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P 곱하기 NPL인데 뭔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노동시장에서 수요 누가 해요? 기업입니다. 기업. 노동을 원하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가게가 노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게는 일자리를 원하죠. 노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게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일 텐데 수요가 왜 VNPL, 요런 왜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냐라는 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생산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를 이렇게 더 고용할 거고 요만큼이 이제 생산하는 양이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을 해서 더 생산하는 양이 요만큼이죠. 이게 뭐예요? 한계 생산이죠.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 생산입니다. 그게 NPL이고요. 근데 NPL은 그냥 단순하게 개수니까 그 해당하는 그 상품의 가격을 곱해주면 그 사람의 노동의 능력에 가격을 곱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장 가치예요. 얘를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계 생산의 가치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한계 생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계 생산량만 보면은 우리가 그럼 임금을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니면 갤럭시 노트를 10대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돈으로 줘야지 노트 10대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가격을 곱해줘서, 그러니까 VNPL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여러 만큼 나는 그 노동자한테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요만큼 생산해내고 요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이만큼 임금을 줄 의향이 있겠죠. 왜냐? 이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그만큼 생산해서 갖다 바치니까, 이만한 가치를 생산해내니까, 창출해내니까, 그래서 요만큼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평면을
일단은 X축 평면은 노동량, 노동 고용량이 되고 Y축 평면은 임금입니다. 웨이지. 임금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하향하는 노동의 수요는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노동량을 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거는 일종의 약속인데 미시경제학에서도 했다시피 경제학은 보통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한 단위 노동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경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런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가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임금도 같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됐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노동에는 두 번째로 이제 노동 공급이 있는데 노동 공급의 경우에는 가게가 실질 임금을 보고서 노동량을 결정합니다. 나의 실질 임금이 많아져야 궁극적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는 거지. 내 실질 임금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궁극적으로 노동이 있고 노동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임금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금 이 평면에서 내 생변수는 임금이랑 그것도 명목 임금이랑 그런 다음에 노동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변수로의 변화로만 보는 거야. 다른 건 다 같다고 가정해놓고 그러면 여기서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럼 나의 실질 임금이 높아지죠.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가 더 일할 의사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 평면을 이제 하나의 평면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지금 우리는 고전학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노동이 결정이 될 거고 임금이 궁극적으로 명목임금이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균형량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균형량이겠어요? 자연실업률에 해당하는 고용량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용이 되면 솔직히 이제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경제는 늘 항상 옳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은 항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노동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즉 자연실업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N이 있고 이 평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이 변하면 가격 만약에 올라갔다 칩시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가격을 공급은 또 expectation을 할 수밖에 없어요. expectation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왜? 아니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임금 협상을 하면 앞으로 받을 돈을 임금 협상에다가 사인을 하지 지금까지 받은 돈을 영수증처럼 사인하지는 않잖아요. 임금을 이미 사전에 내가 예측해서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 이만큼 임금 받고 싶어. 왜? 그래야 실질 임금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물가를 전혀 그 당시 물가를 예측을 해야지만 노동 공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물가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때문에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P가 올랐어요. 그럼 지금 뭐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지금 P를 내생 변수, 그러니까 P의 외생 변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는 어느 쪽이에요? 수요 쪽이죠. 수요 함수가 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갔다 칩시다. 정확하게 가격을 P0에서 P1만큼 올라갔다 칩시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요만큼 올라가겠죠. 지금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이유를 알겠죠? P가 움직인 거니까 외생 변수가 움직였으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첫 번째로 움직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간 균형을 일단 살짝 여기가 될 텐데 사람들은 근데 완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오를 거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어서 파이 익스펙테이션도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 수준도 얘가 균등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P0에서 P1만큼 올라가? 실제 물가가? 알고 있어. 나 그거 다 예상하는 물가에 반영할 거야. 왜? 난 완전 예견하고 있으니까. 난 그만큼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노동 첫 번째 공급 곡선에서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처음에 P0였는데 그런데 노동 공급 곡선은 곧바로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P1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완전하게 예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르는 양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생긴 이 균형에서는 자연 고용량을 달성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명목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요 실질 임금 첫 번째 지점에 있었던 1번 A점 그 다음에 B점이 있을 때 A점에 있는 실질 임금은 P0분의 W0인데 B점에 있는 실질 임금은 P1분의 W1이죠. 그런데 이게 동일한 양만큼 상승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실질 임금이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출할 수 있는 게 고전학파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런 완전 신축적인 경제를 가정하면서 여기서 자연 노동량이 자연 실업률과 완전 고용량이 결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야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노동시장 끝났고 그럼 노동시장 다음에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자연실업률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을 바라보기로 했었어요. 생산물 시장은 크게 이제 그래프를 이제 4가지로 그릴 건데 하나는 이제 총 공급 함수를 그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Q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 생산 함수를 그릴 거예요. 진짜 그 생산 함수인데 국가 규모의 생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자, 그리고 이 함수는 45도선입니다. 45도선의 위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Y에 대한 45도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총 공급 곡선을 그릴 거고요. 여기다 노동시장에 대한 균형을 그릴게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되죠.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만나서 여기서 자연 노동량이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명목임금도 여기서 결정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를 한 개의 생산이 체감하는 경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 생산 함수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펑션을 가지게 돼요. 이런 우상향하는 이런 펑션이 대표적으로 어떤 펑션들이 있냐면 루트 함수, 그런 함수들을 보통 여기서 사용하죠. 보통 그래서 루트 함수나 아니면 막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에서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이고 뭐 어떤 함수가 있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경제에서는 이런 생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뭐가 일단 한계 생산 체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완전 고용량인데 완전 고용량만큼 생산을 해내겠죠. 완전 고용량만큼 생산을 해내겠죠. 이 생산 함수에서 이해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생산 함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생산 함수는 국가 규모에 따라서 그 국가 경제 규모 혹은 국가 경제의 기술력에 따라서 생산 함수는 모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지금 YN이 결정이 됐고 45도선을 그리면 완전 대칭인 점에다가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5도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기.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45도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YN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런데 아까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뭐랬죠? 가격이 만약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격이 올라요. 이건 지금 이제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노동수요 곡선이 일단 우상향하죠. 그와 동시에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이거를 다 조정을 하면서 따라잡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 공급 곡선도 곧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올라가게 되는데 가격이 일단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 고용량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시험률에 변화 없이 바로 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양 자체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P와 Y 평면에서 그리고 싶은 건데 P가 변했어요. 근데 Y가 변했어요? 안 변했죠? P에 상관없이 Y는 일정하죠. 어디에서? YN에서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YN에서 수직선의 상태로 총 공급 곡선이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가격의 뭐가 변화들은 어차피 상관없다. 왜? 완전 고용량은 항상 똑같고 국가 경제가 뭐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그 고용량을 생산하겠다 대입을 하면 그 자체가 자연 고용량의 상태의 국민 소득이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직선에 X축의 수직선의 모습에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글을 읽어보면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량을 만들어내면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고용량 따로 가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물가는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고전학파의 시각에서 장기에서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가격의 변화량은 궁극적으로 내가 다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실질적인 임금, 실질적인 그런 생산량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가격은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의 고전학파의 그런 시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화폐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고전학파는 화폐 시장에서 물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물가가 결정돼서 그러니까 아까 봤던 노동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에서는
실질 변수들이 결정이 되고 화폐 시장에서는 물가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이론을 펼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이제 화폐의 중립성,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화폐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일단 고전학파는 어떻게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된다고 보냐면, 화폐 수요는 일정 비율만큼 상수 K 하는데, 어느 일정 비율이냐면 P 곱하기 Y의 일정 비율만큼 내가 화폐를 수요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Y가 뭔지를 일단 알아봐야겠죠. Y가 뭐예요?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GDP의 3년 등가 법칙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GDP라는 것은 생산적 측면을 보지만 그 생산이 국민 소득하고 같다라는 그런 원리를 배웠고, 그 말은 Y가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총생산이자 총소득이 되는 건데, 총소득인데 제가 아까 Y를 실물 GDP라고 보기로 약속했죠. 그럼 실물 GDP는 얘는 물가 변수를 빼고 본 거고, 그런데 그 앞에다가 P를 곱했어요. 이건 뭐예요? 얘는 실질 소득이라면 얘는 가격 변수를 곱해줬으니까 명목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P 곱하기 Y는 이 명목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내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된다라고 고전학파는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내 명목 소득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질 소득하고 별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물가에 상관없이 1억을 벌어요. 그럼 일단은 한 7천만 원 정도 좀 현금으로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약간 뭐가 됐든. 아니면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80만 원 정도 수준에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게 화폐 수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수를 미지의 상수를 놓은 거지만, 나의 명목적인 소득에 의해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된다는 이 이론은 생각보다 납득이 가는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화폐 시장에서 이제 통화량이 있고, 그러니까 화폐 그건 안 돼요. 이걸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화폐는 유통화폐의 줄임말입니다. 아니지? 아니다. 화폐가 있고, 통화가 유통화폐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의 전체적인 양이, 그러니까 화폐는 진짜 말 그대로 조개 껍데기도 화폐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통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화폐를 붙여서 통화라고 얘기하고, 통화의 양이 통화량인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그놈이니까 우리한테는 어차피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쓰는 화폐로는 달러, 유로, 원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화폐라고 보고 가격 요소 봤을 때 놓고 보면 우상향하겠죠. 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훨씬 더 소득을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화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화폐 공급은 일정합니다. 늘. 이런 화폐 공급은, 이거는 케인즈 학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노출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폐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할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파 간에 이견이 있는 거지. 화폐 공급 자체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습니다. 화폐 공급 누가 하죠?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는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기조 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는 그 양이 수직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면 뭐 이런 식으로 MS와 MD가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고전학파는 이 부분, 이렇게 화폐 수요를 이렇게 도출하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정확히는 화폐 수량설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화폐 수량설 같은 경우는
실제 방정식인데, 자, 이런 수식이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이거 4개 다 중요한 변수니까. 자, m은 통화량이죠. 이거는 뭐 할 거 없죠. 자, v는 잠깐 넘어갈게요. 자, p는 물가입니다. 물가. 자, y는 뭐예요? 네, 실질 소득이죠. 자, p 곱하기 y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목소득이라고 했죠? 명목소득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뭐 논의가 별로 할 거 없죠? 명목소득만큼 나는 지출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명목소득만큼 나는 다 지출할 거다 하고 일단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다 수요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전학파의 시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 정해져 있는 통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중에 정해져 있는 통화량은 어디서 결정이 되죠? 아까 화폐 시장에서 여기서 결정이 될 건데, 궁극적으로 통화량은 보다시피 통화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결정이 됩니다. MS로. 내가 통화시장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고전학파에 따르자면.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그럼 얘가 뭐냐? 얘는 이제 벨로시티, 속도인데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의 개수를 100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물건들의 가격의 그런 물가를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은 만인 거예요. 만만큼 수요하고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 통화량은 시중에 200만큼 있다고 칩시다. 시중에 중앙은행이 200만큼 통화량을 공급해요. 그러면 이 통화량 자체는 50번 돌아야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시장에서 얼마만큼 화폐로 사용되는 그 횟수, 그 빈도수를 가르쳐서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벨로시티는 궁극적으로 실질 소득에서 통화량을 나눈 만큼이 벨로시티가 결정이 되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역사에 따라서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그냥 자생적으로 좀 결정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얘에 따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질문입니다. 요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만큼 실제 거래 대금은 요만큼 많은데, 그것보다 통화량이 적으면 그 통화량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를 아까 첫 시간에 ln을 사용했었는데, ln을 사용하면 플러스로 다 변하죠.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될 거고, 이건 별로 춥지 마세요. 여기 밑에 식이 더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식을 유리라고 우리가 ln을 가정했으니까, 이제 그 밑에 식을 놓고 보면, 자, 얘는 실질 GDP의 증가율이죠. 얘가 일종의 GDP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률인데, 일단은 growth rate y, GY라고 일단 서술을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일단 고전학파가 가정하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인문자 경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 일단 0이라고 가정하자. 왜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가 0인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합시다. 인문자니까. 얘가 0인 이유는 우리 자연노동에서 아까 노동시장에서 자연노동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연 실업률이 결정되잖아요. 완전 고용량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y는 그대로 결정되는데 얘가 쉽게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럼 얘도 쉽게 안 변하죠. 그러면 얘도 얘 변화율인데 얘가 별로 안 변하면 얘 변화율은 더 적겠죠. 변화분도 적은데. 이해되죠? 일단 영어로 거의 보는 거고, 이 속도도 빈번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궁극적으로 0이라고 놓고 보면 얘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와 얘가 남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머니의 그로스 레이트를 해서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물가의 변화율 걔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고전학파적 시각에서는 통화시장에서 물가가 결정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마저 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의 상승률은 화폐의 수량의 변화분 증가율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심지어 얘를 0으로 가정하면 얘네들이 같더라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됐어요? 이게 피셔 방정식입니다. 피셔 방정식. 이게 중요한 논리이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시각은 끝났고 그 밑에 이제 대부작용 모형이라 해서 고전학파는 이제 좀 이따 케인즈 모형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고전학파는 화폐 시장에서 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고전학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대부작용 모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1회차 4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케인즈 학파의 기본 과정은 다음 5강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